안녕하세요, 유동입니다. 52번 질문부터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이것도 기출이죠. 자, 유승준 씨 판례인데 보시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목적,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유승준 씨 사건에서 유승준 씨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거 엄청 됐고요. 빈출도 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줍시다. 자, 53번 갈게요. 행정절차법 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항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뭐로 해야 된대요? 처분을 문서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문서로 하라는 거죠.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헌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해야 된다. 그러나 처분서, 그러니까 그 종이요. 종이의 문헌만 봐가지고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헌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여기 특히 앞부분 있죠. 여기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특히 앞부분 여기까지는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출된 부분인데 이 뒷부분이 출제한 적이 없으니까 뒷부분도 알아줍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다. 그럼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겠다? 묵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보겠다. 뒷부분이 출제한 적이 없고요. 앞부분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출제한 적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출이 될 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뒷부분도 기억해 줍시다. 자, 54. 자, 54 갈 텐데 이제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4편 봅시다. 자, 여기는 법조문이 더 중요하죠. 행정기본법 제32조에 직접강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랑 직접강제는 드래그 복붙해서 출제될 거예요.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뭐라는 거죠? 직접강제의 보충성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인권을 너무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2항 신설됐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 뭐 동작구에서 나온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31조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1조 3항과 제31조 4항이 뭐냐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랑 관련된 계고랑 통지거든요. 그러니까 계고랑 통지? 뭐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대집행이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 행정대집행이랑 관련해서 계고, 영장이나 통지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 똑같은 제도가 직접강제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조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인데 이행강제금을 때릴 때도 그 계고랑 통지를 하라고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계고랑 통지, 우린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에만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강제에도 있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도 있다. 꼭 기억해 줍시다. 자, 55번 행정기본법 31조. 제가 방금 전에 31조 3항이랑 4항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31조 보시면 이행강제금 나오는데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왜냐면 직접강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자, 근데 어쨌든 자, 이행강제금 들어갑시다. 1항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해라.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든 다만 제4호 또는 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4호랑 5호가 뭐냐면 부과 금액 산정기,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런 것까지 출제될 것 같진 않지만 나온다라면 출제원이 각 잡고 어렵게 출제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눈으로 한번 발라는 주세요.
부과금액 산정기,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요거는 명확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애매모호하게 할 수도 있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2항 보시면 행정청은 다음 국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뭘 고려하는데 이 의무불이행의 동기, 목적, 결과, 그 다음 의무불이행의 정도, 상습성,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이런 걸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정선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항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문서로 계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4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계고고요. 여기가 이제 문서에 의한 통지, 영장에 의한 통지, 행정대집행에서 말하는 영장에 의한 통지가 여기서 이제 문서에 의한 통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고, 그 다음 통지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행강제금에도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직접강제에도 있었죠. 자, 그 다음 5항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기존에 확립됐던 법리죠. 근데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명문으로 박아놓습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부과와 이행강제금 내라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것, 그걸 갖다 부과라고 부르는 거죠. 부과와 뭐를 분간하는 거예요. 돈을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낼 때 그걸 뺏어오는 거 강제로 징수라고 부르죠. 여기서 핵심은 부과와 징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추가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뺏어올 수 있다. 이미 부과된 부분까지는. 그 다음 6항 요것도 정선지로 나오죠.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외 또는 지방행정제재금 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정선지로 나와주는데 여러분이 낯설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법률이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요것도 비틀어 출제하지 않아요. 그냥 요런 법률이 있고 요거에 근거해서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56번 질문. 자, 기출이죠.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목적이 제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강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재가 아니라 포인트 이거죠. 과거 제재가 아니라 뭐예요?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했으나, 자 여기 좀 끊어볼까요? 여기 나아가 여기까지요. 나아가 여기서부터요. 나아가 여기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자 여기 끊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지금 행정부가 지적해가지고 의무 이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행정부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의무를 이행 못했다.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 떼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7번 봅시다. 57번은 이거는 경찰 간부 시험엔 출제가 됐는데 공무원 시험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제가 고난도라고 했죠. 자 비교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출제가 됐었거든요. 가끔 뭐 농지법 나오긴 했지만 이행강제금 항상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만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56번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출이 뭐였냐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7번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이 처음으로 판시가 됐어요. 다시 뭐가 나왔다고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가 최초로 출제가 됐는데 이게 경찰 간부 시험에서 최초로 출제가 됐는데 아직 공무원 안 나왔다고 했었죠. 자 이거 외워줍시다.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요, 자 민트친데 볼게요.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했거나 부작의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뭔 소리냐면, 자 이행강제금을 때리기 전에 지적한 의무를
그 의무 불이행 상태를 해소했어요, 국민이.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왜 그런 거냐면,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방금 보았지만 제재가 아니라고 했었죠. 다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뭐가 아니라고요? 제재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57번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뒷분 읽어보면, 자, 아직 그냥 설명은 보지 않고 그냥 일단 해볼게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상 요거는 규정을 해석을 해보니까, 다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이건 규정을 해보니까 이 이행강제금 목적이 제재더라 이렇게 봤어요. 뭐이더라? 제재더라. 그래서 자, 요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원을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뭐 할 수 있다? 자, 이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요게 출제가 됩니다.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유는 사실 안 봐도 되는데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혼자 보세요.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써놓긴 한 건데 57번은 사실 요 결론만 기억하면 되죠.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됐고, 자, 58번 얘는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예요. 다시 얘는 뭐에 대한 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 읽어볼게요. 얘랑 농지법은 농지처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형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62조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형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적용돼야 되고, 행정소송법상 뭔 대상을 들 수 없다? 항고송의 대상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분에 해당하려면 항고송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항고송이 아니라 뭐에 따라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과태료 재판에 준한 재판으로 싸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항고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성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농지법 62조 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와 다른 불복 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설령 관할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하면서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둘 다 착각을 한 거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처분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 얘기해줬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 그런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 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안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처분이 아니었던 것이 처분으로 취급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 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59번 봅시다. 자, 요거 기출됐어요. 자, 보시면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잠깐만, 기출된 건가? 죄송해요. 60번이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60번이랑 59번이 같은 판례인데, 보시면은 이제 60번이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59번.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면, 여러 가지 사고를 친 거죠.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5천만 원의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5천만 원은 왜 뜬금없는 5천만 원인지 관련 법령에 요 사건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뭐라는 거죠? 한 방에 때려라 라고 돼 있잖아요. 법조문에 일괄하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일괄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5천만 원 한도에서 일괄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만약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전부에 대해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임의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 46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는 거죠?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에 국민이, 그러니까 행정청이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택시 운송사업, 버스 운송사업자가 여러 가지 사고를 쳤다는 거,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걸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대요? 자, 요거는 특이한 점이 요 법의 경우만 그렇다는 소리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요 법의 경우에만 뭐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요? 한 방에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한 방으로 때리고, 두 번째 맥시멈 5천만 원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따로 떼어서 각각 세 방 부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예요.
어쩌라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판례가 있는데, 자, 요건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사실 60번이 중요했던 거죠.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버스 운송 사업자가, 혹은 택시 운송 사업자가 한 예를 들어 4개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행정청이 3개를 위반했던 걸 적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어요? 3개를 위반한 줄 알고, 그거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또 새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부과 처분이 나갔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라는 거냐면, 자, 아까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4개의 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데 행정청이 일단 3개를 적발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 과징금을 때리고 나서 그 남은 한 가지 의무 위반 행위를 또 적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번 더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과를 추가로 더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4개를 처음부터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었더라면 그 부과했을 그 액수를 고려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 5천만 원 한도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자, 만약에 4개를 처음부터 다 적발했다. 다시, 4개를 처음부터 다 적발했다. 그럼 애초에 5천만 원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자, 만약에가 아니라 방금 실제 상황처럼 3개만 적발을 한 다음, 나중에 부가처분 남은 하나에 대해서 부가처분을 추가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4개를 한꺼번에 적발했었더라면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나갔었을 상황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3개 부과했는데 3개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게 4천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자, 남은 추가로 하나 더 나갈 땐 어떻게 하라는 거죠? 1,000만 원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처분 양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말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전체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 산정됐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언제 인지하였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건 그 자체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한 적이 있대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61번. 요것도 엄청 중요하죠. 쭉 읽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설명이 자꾸 늘어지고 있는데 읽는데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61번. 병무청장이 병역법 81조의 2 제1항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된다. 여기까지가 딱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뭐를?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처분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왜 처분으로 봐야 되는지를 논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시의 특징은 뭐냐면 그 논증한 부분이 구석구석 지금까지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증 부분도 봅시다. 자, 논거를 몇 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논거 1번.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 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자, 이거 권력적 행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가 처분에 해당한다 논 거 첫 번째, 야 이거 권력적이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봅시다.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 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처의 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 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된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이, 자, 뭐를 처분으로 봐야 된대요? 공개 결정을 처분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2번은 뭔 소리냐면, 이런 반박이 있을까봐 대법원 스스로가 반박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반박이 있을까봐. 어떤 반박이요? 판사님, 지금 공개 결정을 처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후속하는 실제 작용인 공개 행위를 처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반박이 있을까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실제로 공개하는 건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병무청장이 그런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자, 병무청장이 그런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의 대상적 경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그러니까 공개 결정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직 그 상대방에게
내부에서 이루어진 작용이니까 통보가 안 이루어졌을 텐데, 그럼 국민이 아직 통보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통보를 받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건 부당한 거 아닐까요? 라니까 그런 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동그라미 2번 부분은 여기는 출제가 될 수 없어요. 어디? 그 뒷부분 있죠? 여기 제가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출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앞부분은 중요합니다. 공개라는 행위는 행정행위냐? 그게 아니라 이 공개행위는 뭐에 해당하다? 사실행위로서 행정결정의 집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대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3번 보시면 자, 요게 제일 중요하죠.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 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자, 일단 원고적격에 대한 얘기죠. 공개 대상자는 싸울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요것도 제가 민트색을 못 쳤는데 요것도 출제됩니다. 병무청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기속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행정 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해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공개의 결정을 처분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떨어지면 그 명단을 갖다가 제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처분성을 인정할 만한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만약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 외에는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개가 되고 나서 그 공개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만약에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미 그 명단을 스샷을 찍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돌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 공개 행위 전 단계인 공개 결정 단계에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막는 걸 허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 받는 거 말고는 그 피해자는 여기서 말하는 안 그러면이라는 건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면이라는 뜻이죠. 부정하면 그거 말고는 더 적절한 방법이 없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개가 아니라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논리가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요 문구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문구들이 다 정선지었다. 그 다음 4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관할 지방, 이것도 네 번째 논 거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경우,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병무청장이 아니라 지방 병무청장이에요. 다시 여기서는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은 공개 결정과 공개 행위를 구분하는 거였다면 4번은 이제 또 뭐와 뭐를 구분하겠다는 거냐면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과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또 왜 판시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주장이 또 있었어요.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이 아니라 그 전인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건 또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4번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한 등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 실무상으로도 상대방에게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일체로 결정하긴 하지만 병무청장의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정과 외부적인 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항고소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크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아니라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또 마지막 문장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일체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 결정을 했다라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이에요. 최종적 공개 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그러니까 자, 어쩌라고?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끔 요거 물어봅니다. 소의 이익도 없어진다. 그래서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속해서 병무청장이 공개 결정을 했다라면 그러면 기존에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에 대해 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그 지방 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자, 62번.
구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재해처분 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위반 행위에 따른 재해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헌을 종합하면 자 여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자 뒷부분이 중요하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재해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재해처분이 반드시 구시행령 제재처분 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재해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 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요거 지금 최초 출제인데 해설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중적 재해처분 기준 이거 뭔지 아시죠? 한 번 위반하면 100만원, 두 번째 위반했을 때 적발되면 뭐 500만원 이렇게 여러 번 걸릴수록 더 데미지 세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최초 판례예요. 출제는 안 됐고요. 가중적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선행 위반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재해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사고를 또 친 경우면 충분하지 뭘 필요는 없대요. 선행처분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선행처분,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제재처분이 나갔을 때 그 재해처분이 유효하면 충분하고 뭐 할 필요까지는 없다? 위법한 것이어도 상관없다. 다시 유효하면 충분하고 뭐여도 상관없다? 위법한 것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유효하다라면 먼저 그 재해처분이 가해졌더라면 또 걸렸을 때 가중적 재해처분을 할 수 있다. 위법하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이 그 얘기죠. 자 6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조 1항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이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뭐라는 거냐면 자 변형된 과징금도 어쨌든 침익적이죠.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4번 행정절차법 40조의 3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이거랑 관련해서 조문이 신설됐죠. 그리고 구석구석 출제가 될 겁니다. 봅시다. 오선지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선지로 물어봐요. 이랑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이름,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단 공표 제도가 허용된다라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봐 야 허용돼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2항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3항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자, 명단 공표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사전 통지하고요.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써 있다. 그다음 근데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면제 사유가 또 규정돼 있어요. 재밌게도. 근데 이게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할 때 그 면제서랑 똑같아요. 보시면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면제서가 있다는 건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밝힌 경우라고 해가지고 요거 뭐랑 똑같죠? 이거 지금 의견 청취 제도의 면제서랑 똑같죠? 다만 뭐는 빠지냐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건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만 아시면 되고 객관적으로가 빠지는 애 많이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사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꼭 종이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방법에 정함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그래 여기다 해라. 됐고 자 7항 8항 중요합니다.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가 반성적 조치를 했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는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안 해줄 수도 있긴 있다.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 8항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얘 법 위반했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아니네 라고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원하지 않으면 또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까 그 명단 공표를 당한 사람이 자꾸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덮어갑시다. 덮고 넘어갑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원한다면 안 할 수도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잘못된 명단 공표 기간 동안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공표된다고 돼 있죠. 이것도 알아줍시다. 됐고, 자 이제 5편 행정상 전보디도 들어가 볼게요. 자 65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이게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막 강제로 너 간첩이었지 막 이렇게 고문당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 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데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유죄 판결 받아서 교도소 복역을 했는데 나중에 재심으로 이제 무죄 판결 받았다 이 소리죠. 자 이러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이처럼 불법 구금이나 고금을 당하고 공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할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기존에 분명히 국가가 나에게 고문을 했으니까 불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배상 청구는요 안 날로부터 3년,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70년대에 유신 정권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 그럼 이제 와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다시 확정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라도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66번 이거 그냥 당연한 건데 출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공무원의 중과실이 뭐냐, 그러니까 중과실이 뭐냐에 대한 얘기인데 쉬워요. 그냥 국어사전적 얘기예요.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발음이 안 되죠?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태만하게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랑 가까운, 고의와 맞먹는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67번.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출제가 됐죠? 구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의 목적을 달리하므로 포인트는 뭐냐면 공무원 연금법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것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 뭘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국가배상 청구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군인연금법과 그 공무원연금법은 취지나 목적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별도의 규정 체계를 통해 서로 다른 적용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서로 상이한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두 번째 문단 포인트는요,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이번엔 뭐래요? 군인연금법이요. 공무원이 아니라 군인연금법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도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에 따라 뭘 받았다 그러면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국가배상 청구를 별도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뭘 받았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뭘 받았다, 돈을, 그랬을 때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해 줍시다. 68. 자, 요것도 중요한데 출제가 안 됐어요, 아직.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행정절차, 그러니까 절차적 법률 요건에 빵꾸가 나가지고 행정처분이 위협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국가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행정절차상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혹은 전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니은은 뭐라는 거야? 중간에 그만둔 경우라는 거죠. 디귿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로 인한 침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인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못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다만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니까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 당연히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있고,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주민들에게 행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 행정절차 참여권이 침해된 경위와 정도, 해당 행정절차 대상 사업의 시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대요. 요거 중요 판시입니다. 자, 69번, 1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당연하죠? 여기서 근데 법령을 위반하여란 뭐라는 거냐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빈출이죠? 한 10번 이상 나왔어요.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런데 자, 2번 중요하죠?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가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규 의무, 그러니까 조리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저 요 문구 좀 나설 수 있는데 기억해 줍시다. 자, 이런 특단의 사정이 없다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만 했다라면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 잘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은 원래 고의 또는 과실이 그냥 법령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 또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규정이 없어도 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령대로 업무 처리했다라면 고의 또는 과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3번 봅시다. 따라서 같은 계속 판례요. 계속해서 69번.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작위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됐고, 자 70번 가봅시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와준 거니까 그냥 읽을게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춰야 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라도 혹은 부수적으로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익보호성이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 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익보호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자 우리나라는 대법원은 특이하게도 사익보호성을 무슨 요소로 판단하고 있냐면 취급하고 있냐면 상당 인과관계 인정의 요소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몰라도 돼요, 수험생이. 그래서 갑자기 상당 인과관계 얘기가 나와주는 것 뿐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죠. 이때 상당 인과관계 요구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비롯한 행동 규범의 목적, 가해 행위의 양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71번. 요거 출제한 적이 없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들은 다 이거 중요하다고 찍고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뭐 청와대 홈페이지, 실제로는 해군 홈페이지였거든요. 근데 어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면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막 자꾸 막 릴레이로 정부 욕하는 글을 쓴다. 그랬을 때 자, 그 글들을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하고 실제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글을 못 쓰게 만들 만큼 막 엉망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막 하루에 수백 개씩 써버린다. 그러면 그때 그걸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없다는 거냐면 정부에 지지하는 놈은 글은 삭제 안 하고 지지 안 하는 글은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안 된다. 그 다음 72번이요. 같은 사건이죠. 해군 본부가 해군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갑등이 위 조치가 위협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 사건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 위와 같은 항의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이므로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 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해당 해군 본부가 집단적 항의글이 위 운영 규정 등에서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반대 의견을 표출한 항의 시위의 일차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연구에 또는 일정 기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협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별적으로 이 얘기요. 똑같이 정치적인데 정부를 칭찬하면 삭제 안 하고 정부를 욕하면 삭제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글들이 전부 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글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치적인 글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글들을 다 한꺼번에 삭제해 버린 것이라면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71번에서 핵심은 이 선별적입니다. 선별적. 됐고 73번 자 요거 기출되었고 중요하죠. 코시국 때문에 중요해요. 코로나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예방접종 받고서 누군가가 장애를 입거나 죽었다 그럼 국가에게 과실이 없어도 그냥 배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하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요거 무과실 책임이지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 무과실 책임이지만이 사실은 이것까지 알 걸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건 과한 거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아무튼 예방접종 받고 죽거나 다쳤을 때 부상을 입었을 때 장애를 입었을 때 그때 보상 책임 뭐로 규정돼 있다고요? 무과실로 돼 있다. 좀 그냥 일단 알아둡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다음 질병, 장애 또는 사망 2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인과관계 인정되긴 인정돼야 된다. 예방접종 받고 죽었는데 그게 예방접종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닌지 판정은 받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 인과관계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과관계 입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에 대한 것인데 꼭 명백하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도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다. 그럼 74번 어떤 보상 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제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 취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취소를 제기해야 한다가 오선지로 깔리겠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된다. 자 토지보상법에는 소송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취소송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인데 하나는 자 취소송은 뭐냐면 내 땅을 뺏어가지 말아줘 라고 얘기할 때 들어가는 게 취소송 혹은 항고소송이죠. 근데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뭐예요? 내 땅을 뺏어가도 되는데 돈 더 내놔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땅을 뺏어가긴 뺏어갔는데 그거랑 관련돼서 요 물건은 보상 대상이고 요 물건은 보상 대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보상금 더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취소송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청구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편 자 행정쟁송제도 7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어쩌고 저쩌고에 따르면 자 잠깐만요. 얘가 왜 75번까지가 손실보상인데 76번부터가 행정쟁송이고 그럼 75번 계속 어쨌든 들어가 볼게요. 7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6조, 28조, 30조, 34조, 50조, 61조, 79조, 80조, 83조 내지 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무튼 법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휴업을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 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34조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위원회를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재결전치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결전치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6번. 자, 판례요. 봅시다. 이거 중요하죠? 1번. 행정소송법 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2번.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예를 들어 영업정지 6개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장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취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 괄호 열고 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아무튼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저를 상대로 1월 1일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을 들어가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홀드가 바로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소송 들어갔는데 결국엔 내가 졌어요. 기각 판결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야 그래 영업정지 적법하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 홀드 걸렸던 영업정지 처분은 자 뭐가 문제냐면 자 1월 1일 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6월 정확하게 31일까지 영업정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월 2일 날 처분이 홀드 걸렸는데 소송이 9월 1일에 끝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6월 30일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거 영업정지 안 받게 되는 건가? 영업정지 아예 안 받고 소송 제기했더니 대충 넘어가네? 개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6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에서 하루 빠지긴 하겠지만 남은 그 기간 동안 9월 1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영업정지가 그 얘기하는 거죠. 3번.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 기간 중에 모두 경고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4번.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3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요게 지금 최초 판시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기존 판시입니다. 이거 사실 모르면 안 돼요, 수험생이. 1번, 2번, 3번 기존 판시인데 4번 그것이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라는 판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게 출제가 될 거예요. 4번이. 그 다음 77번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항고소송 들어갔는데 민사소송 들어갔다는 거죠. 수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라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민사소송을 들어갔다는 거죠. 민사소송을. 그런데 잘못 들어가가지고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해줬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그리고 이송 결정 후에 원고가 그걸 소변경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항고소송 들어가 될 걸 이제 항고소송으로 적법하게 바꿨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한대요? 맨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해설 보면 민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보는 것보다 사실 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와닿는 해설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제때제때 소송 제기해서 문제 삼았다라면 형식적으로 뭐 취소송을 제기했는가 부작용 파기소송을 제기했는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제때제때 소송을 제기해서 하여튼 뭐라도 싸운 놈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그냥 취소송 들어온 걸로 봐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8번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형사법원 판사가 판단한 것에 행정법원 판사가 얽어매어지는 건 법적으로 얽어매어지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자, 뒷부분 보시면 자, 법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어떡하라고 보고 있냐면 자,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모순이 아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얽어매어지는 건 아닌데 형사법원 판사가 판단했다라면 걔도 판사니까 조금 잘못 판단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형사법원이 인정한 거랑 똑같이 사실 인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79번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직권을 취소했다라면 이제 개정 처분의 대상인 처분이 날아간 거죠.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제가 기출 표시 못했는데 5번 정도 됐어요. 1번. 다만 처분청의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협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관계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동어반복인데 필요가 있다면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면 행정청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이것도 자주 나와주니까 기억해 줍시다. 자, 80번 1번. 자, 비슷한 판례인데 조금 그 79번 판례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80번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했는데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뭐 예를 들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었는데 6개월이 끝나버렸다 이 소리죠. 그때는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호위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자, 원칙적으로는 원상호위 불가능하게 보이겠지만 자,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협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했던 거죠.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뭐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냐면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는데 보여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게 무슨 뜻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협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는 건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예시일 뿐이지 꼭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꼭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경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81번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자, 분명하면 그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불분명하면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뭐라는 거지?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 혼동을 겪으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농지법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사건에서는 행정부가 이거 행정심판이랑 항고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안내를 했다라면 그때는 처분성을 인정하겠다라고 봤잖아요. 맞죠? 그거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농지법 사건 어때요? 그건 분명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를 따지지 않고 처분성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82번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그냥 행정처분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규에 의해서 건드려져야 되겠지, 국민의 권리 의무가. 그런데 행정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를 건드린다면 그때 처분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같은 판례인데 83번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이 뭐였냐면 대검찰청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경고 조치가 나갔는데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 건드린다면 처분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 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감사 규정 23조 3항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제4조 2항 2호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쭈루루룩 해서 어쨌든 뭐다?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84번 어떠한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자, 취소에서 본안에서 뭘 판단해요? 위법 여부를 판단하죠. 위법 여부는 준의 절형의 빵꾸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뭔 소리죠? 법률유보 원칙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법률유보 원칙은 내용상 적법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는가 아닌가 혹은 절차적 적법요건을 준수했는가 아닌가 이건 어디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본안에서 판단한다는 거지 본안전 그러니까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 85번 당연한 건데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끊으면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언제나 인정된다. 그런데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된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뭐가 인정된다?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뭐라는 거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상대방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이라면 언제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걸로 취급되겠지만 꼭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계속 해설을 하고 있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86번 이것도 구석구석 다 중요합니다. 특히 민트 친 데는 중요한 거예요.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 승인을 했는데 법무사 규칙 37조 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 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송의 대상인 뭐에 해당한다? 처분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근데 요새 판결문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결론 얘기해주고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 보시면 요거 해설로 아까 논거도 출제가 돼요.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 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다. 기출된 적 있어요. 공법적 의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 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요게 오선지죠. 오선지용이에요. 그렇게 볼 수 없대요.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사의 회원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자 행정 주체다 이 소리예요. 뭐가?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87번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88번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명칭 등을 주 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신문을 발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 등록은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락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성이 있다. 네. 그 다음 89번 각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청이 도지사에게 신문의 명칭 등을 등록하고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던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그에 따른 발행인 편집인 등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 데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를 수리하고 변경 등록을 하자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와 신문 사업 변경 등록에 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을 회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분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을 회사에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자, 새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예요. 갑, 을, 병이 등장을 하는 건데, 자, 먼저 갑 회사가 있었고, 그 갑 회사로부터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서 을 회사가 제주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명칭을 빌려가지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병이 이 갑의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했을 때, 그때 자, 갑은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없죠. 왜? 돈 받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누가 싸울 수 있다? 을이 병이 인수하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을이 싸울 수 있다. 병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해 싸울 수 있다. 90번. 자, 보시면 교육공무원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법조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세배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해야 되고, 이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절차가 기대를 하게 된다.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이 교육장이 그러니까 뭐였죠? 장학사가 교육장 승진할 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육공무원이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를 만든 다음 거기에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놈을 이렇게 승진시키나 봐요.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을 한 경우, 예를 들어 리스트에 4명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만 승진시켰다. 그러면 이러한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을 항구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4명이 예를 들어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놈만 승진시켰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 그 승진되지 못한 한 명에 대해서는요, 뭐로 보겠냐면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을 한 것으로 보겠다. 두 번째, 이 판시는 뭐에 대한 거냐면 그 승진 임용 제외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될까가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 처분성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이거 한 4-5번 나와줬습니다. 2018년 판시인데 벌써 4-5번 나와줬어요. 중요해요.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진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뭐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겠대요. 근데 당연한 거죠. 뭐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원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냥 여러분은 그런 내용 몰라도 되고요. 이거 리스트에 4명 올라갔었는데 3놈만 승진임용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놈에 대해서 뭘 한 것이랑 마찬가지다.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불이익 처분을 한 거랑 마찬가지로 본다. 이렇게 결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92번 들어갈게요. 91번.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후행처분이 나갔는데 그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뀌었다 해서 중요한 부분을 바꿨다 이 소리죠. 이때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살짝 변경하는 경우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존속한다.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자, 보시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효력이 날아가니까 선행처분을 대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기하면 소외이익이 없거나 대상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후행처분이 소폭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자, 92번.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업자가 제3자이지만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2번. 그러나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나의 경쟁 영업자에게 안 좋은 거라면 나는 파티죠. 좋은 거죠. 땡큐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93번.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한 하나의 제외 처분을 했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협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어떤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도 팔고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도 시켰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날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는 시킨 적이 없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이미 술 판 적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영업정지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 영업정지 처분은 위협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4.
또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94번.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해처분을 했는데 위반행위별로 제해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해처분 부분만이 위협하다면 법원은 제해처분 중 위협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부 취소를 꼭 해야 된다. 일부 취소 의무가 있다 이 소리죠. 자, 95번. 자, 어떤 행정처분을 위협하다고 판단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협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러니까 재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협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뭐라는 거지? 기속력의 내용으로 결과 제거 의무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96.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기산점이 늘어지죠. 뒤로 미뤄지죠. 그래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90일이죠. 근데 이처럼 취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자 이처럼 부분은 뭔 소리요? 그러니까 취소송에서 제소기간 제한이 어쨌든 있잖아. 그 취지가 뭐냐? 그거에 대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거쳤다가 취소송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과 이에 따른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를 정한 경우에 뭐를 뜻한대요?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맨날 오선지로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 일반 행정심판만을 말하는 것이지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97. 이건 쉽죠.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어쩌라고? 그런가 보다. 근데 거부 처분이 있은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의 제목 여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뭐라는 거지? 자, 신청했는데 거부하고 신청했는데 거부했을 때 거부 처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각 처분성이 모두 인정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8번. 자, 중요하죠? 봅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는 건 소의 변경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됐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자 원칙적으로 구소가 제기된 때가 아니라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왜 그런 거냐면 소의 종류 변경만,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소의 변경 중 소의 종류 변경만 예외적으로 소급간주 규정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급간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의 변경이 있을 때, 청구 취지 변경이라는 게 소의 변경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자, 대법원이 또 봐주고 있는데 그러나 선행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처분의 처분서의 문헌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처분을 함으로써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협사유가 후행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의 변경을 하면 그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걸 취급해야 맞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 갑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날라갔는데 그 상대방 갑이 나는 청소년에게 술 판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취소송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처분서를 보니까 영업정지가 아니라 양업정지라고 이렇게 오타가 났었나 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행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원래는 그냥 오기를 수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부가 오기 수정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영업정지가 아니라 양업정지라고 써있네 라고 해서 기존에 갑을 상대로 날렸던 양업정지라고 표시된 그거요. 그거를 직권 취소하고 새로 다시 오타를 수정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날렸다고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 그 상대방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내가 이미 양업정지라고 표시된 그 처분에 대해 싸우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새롭게 영업정지라고 표시된 처분이 새로 날라왔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상대방의 갑은 다시 이제 영업정지라고 쓰여있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소송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때 자 새롭게 그렇게 나온 상황이라면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소외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똑같은 처분에 대해 또 싸우는 건데 그냥 오타만 수정한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 그런 경우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분 뭐래요? 따로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맨 처음에 제기할 때 문제 없이 들어왔던 걸로 똑같이 취급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9, 98번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자 99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고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첫 추변은 기사동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관한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동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같은 얘기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기사동이 있는 거라고 취급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런 판시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 문구 그런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줍시다. 자, 100번.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법조문만 바꾸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니까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바꾸지 않고 법조문만 바꾼 경우라면 첫 추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첫 추변에 해당을 한다라면 가정법을 써볼게요. 한다라면 기사동 내에서만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아니래요? 첫 추변이 아니니까 첫 추변이 아니라는 토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기사동 내라는 제한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첫 추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나 처분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거랑 다름없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조문만 바꾼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바꾸면 결국 사실관계도 바뀌게 되는 경우라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조문만 바꾸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1번 기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는데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된다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부 취소해야지 전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다시 이 경우라면 일부 취소해야 되지 전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102번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중요합니다. 이거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아까 했던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공자님 말씀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항고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쩐 처분을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들어가서 싸웠는데 그때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집행정지가 나갔는데 그런데 본안까지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정지됐던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정지됐던 그 처분의 효력은 옛날 소송을 맨 처음 제기할 때부터 다시 정지됐던 적이 없는 걸로 취급되는가 아니면 소송에서 진 날부터 정지가 풀려버리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이 뭐래요? 소급하지 않고요. 소송에서 진 날부터 정지가 풀려버린다. 그러면 소송에서 진 날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진 날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지의 효력이 그냥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죠. 113. 그러나
자,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재해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랑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재해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이거 그냥 문구 기억합시다.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재해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라는 거냐면, 자, 집행정지가 나갔는데 결국 본안에서 졌다.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해당 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재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재해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되도록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 반대로가 재밌죠? 이 경우는 뭐냐면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무슨 집행정지냐 하고 안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본안에서 결국엔 이긴 거예요. 그때 거꾸로 상황이죠. 1번이랑 2번이. 자,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는데 본안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재해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과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라는 거예요? 집행정지 진작 해줬으면 이런 불이익이 안 발생했을 텐데 네가 안 해주는 바람에 이런 불이익을 입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104번. 단타형인데 요게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판시된 적이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부채납이란 뭐에 해당한다?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다시, 기부채납이란 뭐에 해당한대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다시, 기부채납이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여계약은 이게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어쩌라는 거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5번 봅시다. 105번 나왔는데 저거 21년도 판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자, 이거 연금이랑 관련된 거예요.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험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러니까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권의 일종인 거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법조문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급 결정은 처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리고 지급 결정을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급 거부 결정의 처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 등이 하는 급여 지급 결정은 단순히 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인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 수급액을 확인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군인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 등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처분성이 있다고 했죠.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송을 제기한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뭐라는 거예요? 소송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취소 판결을 받고, 거부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고, 그럼 다시 이제 기속력에 따라 어떻게 하겠어요? 국방부 장관 등이 지급 결정을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걸 하면 비로소 권리가 생기니까, 근데도 또 갑자기 돈을 안 줘버린다. 그럼 그때는 권리가 생긴 다음이니까 나 권리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내놔요. 이렇게 요구하는 소송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항고 소송을 하고 그 다음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처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소구하는 거, 소송으로 청구하는 걸 갖다 소구라고 불러요.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편시하죠. 자, 요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요거 판시에서 뭐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선지 만들기가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106번. 자, 행정기용법 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것도 조문이 중요하죠. 이거는 조문 드래그 복붙해서 출제할 거예요. 1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괄호 부분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처분청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처분을 발급받았다. 불만이 있다. 그럼 처분청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거는 볼게요.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론 내려줘라. 그래서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내에 통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을 만료한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자, 일단 먼저 한 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0일이죠. 그리고 반달, 그러니까 2주 이내에 결과 얘기해줘야 된다. 3항 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불복수단으로 이의신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거랑 무관하게 원래 사용할 수 있었던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4항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사항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들어갔는데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방금 사망에서 얘기했잖아요. 맞죠? 근데 며칠 내에 들어가야 되니, 자,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런 기간이 아니라 며칠 내에 들어갈 수 있대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요. 90일 이내에.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행정심판 들어갔다가 행정소 취소송 들어갈 땐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5항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한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조는 36조를 말하죠. 이건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항 1항부터 5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위임을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선지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다 틀린 거예요. 행정기본법은 위임을 전부 다 어디로 하고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6조 7항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형사행정보안처분, 외국인 과태료. 그래서 이의 신청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공, 형, 노, 인, 외과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곤 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이의 신청에 대한 여기서 이 6가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적용되지 않고 니들의 독자적으로 원래 규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7번 중요하죠. 행정기본법 37조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재심사, 처분의 재심사 이게 뭐냐면 처분을 발급했는데 그 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불가증력이 생긴 다음에 자, 불가증력이 생겼으니까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은 못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재심사라고 하는데 1항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뭐라는 거지? 불가증력이 생겼다 이 소리예요. 라도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괄호 부분은 무시하세요. 이것까지 출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분청에 취소해주세요, 철회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요청은 해볼 수 있다. 근데 그 경우가 언젠데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줬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른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심사 청구를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조문이 신설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1항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만 할 수 있다. 뭐라는 거냐면 불가증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런 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지가 게을러서 못한 경우라면 그때는 못한다. 근데 자 경과실로 주장 못했던 경우에는 봐주지만 중과실이나 고의로 주장 못했던 경우에는 그때는 안 봐준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오선지로 출제 유력하니까 중대한 과실 기억합시다. 3항 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1항 각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요. 60일 내에 해야 되고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죠. 요것도 출제 유력하니까 기억을 해줍시다. 이의 신청이 아니라 재심사 청구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5년. 그 다음에 107조래. 37조 사항이요. 자,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읽어볼게요.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뭐라는 거죠? 90일 내에 결론 내려줘야 된다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의 신청은 며칠 내에 결론 내려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냥 이의 신청은 재심사가 아니라 이의 신청은 2주 이내였죠? 근데 여기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줘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 날부터 기사나요.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그러니까 180일까지 늘려볼 수 있다 소리죠. 5항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학자들이 이거 제일 불만 많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처분이 나왔다. 거기에 근데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런 다음에 뭔가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유리하게 사정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뭐를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라고요?
이 처분을 취소해주거나 철회해주거나 변경해줘라고 청구 들어가는 게 가능하대요. 며칠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자, 며칠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5항은 뭔 소리냐면, 그래서 취소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철회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행정청이, 처분청이 싫은데 이랬을 때 그걸 갖다가 결과적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는 싸울 수 없대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에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미 불가증력이 생긴 애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한 번 더 싸울 기회를 이의신청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줬던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항 행정청이 18조에 따른 취소와 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지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뭐라는 거냐면 이런 뜻이에요. 6항 독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처분이 나갔다. 근데 거기에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가증력이 생긴 다음에 거기에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의 신청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걸 처분의 재심사 제도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요. 그런데 자 행정부한테 직권 취소해주세요, 철회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행정부가 싫다라고 해서 유지하는 결과를 발급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행정부가 생각해보니까 싫다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잘못한 것 같네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취소랑 철회를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반성이 된다라면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항인데 요거는 중요한 조문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출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37조 자체를 출제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들어오기엔 너무 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 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지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8항 이것도 출제는 어려운데 자 공무원 노동위원회 형사행정 보안처분 외국인 과태료 개별 법률 그래서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이 개별 법률이 다르죠. 이 개별 법률이 방금 전에 그 36조에선 했던 이의 신청과 요점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 청구는 얘네들의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라. 행정기본법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얘네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됐고 자 7편 정보행정법 들어갑시다. 자 108번 요 판례 중요한데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108번은 뭐라는 거냐면 야 니네 정보공개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분간할 줄 알지?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야 니네 정보공개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분간할 줄 알지? 근데 정보공개법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라고 규정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이니까 개인정보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근데 양자가 충돌하면 어떡하지? 이 문제인데 자 최초 판시예요. 근데 출제가 안 됐어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 관한 규정이 정보공개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특칙이라는 거죠. 당연히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특칙이겠죠. 왜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두루두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인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가 특칙이니까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9번 이건 쉬운데 자주 나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거는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라 그러니까 이 작은 따옴표 친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이게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이니까 추상적 개념이니까 어떻게 판단하니 해당하는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이익 형량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0번. 자,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요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하는 거지.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뜻하고, 자, 죄송해요.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어쩌라고. 그런데, 자, 그런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자, 요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 만약에 있다라면 공개를 안 할 수 있게 되죠. 다시, 이런 사유가 있다라면 공개를 안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정보공개법은 가급적 정보를 하게 만드는 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런 예외 사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개 안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11. 정보공개법 11조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자,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5항부터 시작하네요. 네, 맞아요. 정보공개법 1, 2, 4항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5항이 좀 낯설 수 있어가지고 5항 클로즈업 해왔어요. 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선생님 민원이 뭐죠? 이게 신고나 뭐 처분 발급 신청 이런 걸 갖다 민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무슨 처분을 발급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뭐라는 거죠? 그렇다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든가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돌려보내지 말고 이거 나 없는데요? 안 돼요?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보내줘라. 그 민원으로 처리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줘라.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민원으로 처리해줘라. 그 다음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게 특히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건데 정보공개 청구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혹은 이런 처분 좀 발급해 주세요. 이런 거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뭐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112요. 자 반복 청구 등의 처리가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중요한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11조에도 불구하고 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숫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뭐 할 수 있대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뭐라는 거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 받아가지고 간 걸 또 청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면 자 1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청구하는 경우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냥 종결, 거부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호 정보공개 청구가 11조 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 민원 처리 있잖아요. 민원 처리했잖아요. 근데 민원으로 처리해 드렸잖아요. 근데 또 청구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 장난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1호든 2호든 사실 포인트가 정당한 사유 없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처리해 줬는데 또 들어왔다. 둘 다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종결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결이라는 게 거부랑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몰라도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이번에는 단순 종결이 아니라 안내는 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건데 다시요. 1항은 곧바로 종결이었죠. 2항은 안내는 하고 종결할 수 있는 것인데 보세요. 2항 공공기관은 11조에도 불구하고 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코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이유가 뭐냐면 1호 7조 1항에 따른 정보공개 등 7조 1항이 뭔지 몰라도 돼요. 애초에 행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할 목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뭐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이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도 이걸 일일이 다 인쇄해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링크 여기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어요 라고 안내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호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할아버지 혼자 오셨는데 뭐 예를 들어 2,000장을 복사해달라. 그럼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맞죠? 2,000장은 들 수 있나? 그럼 20,000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런 거 청구하면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할아버지 그냥 카카오톡 있으시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PDF 파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신설되는데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끝인가요? 아니죠. 자, 제가 프린트는 안 넣는데 약간 재미로 서비스로
자, 강의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문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서비스로 끝까지 버티신 분들 계신가 체크할 거예요. 요거 113번 있는데 프린트에는 사실은 제가 실수로 빠뜨린 거거든요. 근데 113번 프린트엔 빠뜨렸는데 113번 봅시다. 중요해요. 출제 가능성 있어요. 출제 됐고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쳐볼게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운전면허도 취소가 되고, 자, 음주운전은 근데 범죄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도 같이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갑이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라는 상태일 때, 그때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갑이라는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죄로 유죄 판결 때려서 처벌하려고 형사소송이 열렸어요.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면허 상태에서, 왜 무면허 상태죠? 면허가 취소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된 거예요. 그런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그것도 역시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라는 형사소송이 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사소송이 음주운전죄라는 죄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형사소송이 열렸는데 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또 별도의 형사소송이 또 열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자, 먼저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랑 관련한 소송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얘 음주운전 한 거 아니다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런데 자, 여전히 행정소송, 그러니까 여전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된 적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확실히 아직 뭐는 맞아요? 무면허 운전을 한 건 맞죠?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음주운전죄랑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떨어졌지. 그러면 이제 곧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곧 취소되겠지. 근데 아직 실제로 취소된 적은 없지만 곧 취소될 거 아니냐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죄, 이 사람 아직은 무면허 운전인 건 맞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았지만 취소된 것처럼 무면허 운전죄에 대해서도 유면허로 취급해서 무죄 판결 때리자라는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거 오선지로 나와요. 어떻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으니까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 오선지입니다. 따라오시겠죠? 요거 오선지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113개 지문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고, 이번에 지방직 구급시험에 제가 최소 5개에서 10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개 가깝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또 보시고 하셔가지고 꼭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